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은 박준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7월 2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간다 그죠? 언제 벌써 목요일이 됐습니다. 와, 오늘도 제가 좀 살인적인 스케줄이라서 오늘 저녁에 월간 전망도 해야 되고 외부 PT도 있고 3시 반 또 신규 고객분들 상담도 해야 되고 그리고 많습니다. 아무튼 다 얘기할 수가 없어서 자, 꽃다운 훈이님 1등 김은숙님 김은숙님 1등이시군요. 꽃다운 훈이님 여기 보기님 이렇게 쭉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오늘은 유독 시간이 느리게 가네요. 걱정했습니다 하셨고요. 중정도 토끼님 지우 아테네호님 내가 5등이라니 하셨고 토요일 라이브 별주부전이 기다려지는 건 왜일까요? 어릴 적 가요 톱10 생방송 기다리던 기억도 나고 좋네요. 늘 타인의 성장을 위해 성김을 아끼지 않는 최슬리 임직원 여러분과 최밀턴 분들께 감사합니다. 가요 톱10 생방송 기다리셨군요. 정겹습니다 하셨는데 솔트님은 또 저는 김창완의 팝송 듣던 라디오가 생각납니다. 그렇죠. 별주부전이 제가 희한하더라고요. 저조차도 별주부전이 기다려지더라고요. 야, 이 퀄리티가 좋다 보니까 아마 다 똑같은 느낌이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랩 3번 환매 후에 전문의 방송으로 믿음이 가서 아들과 친구에게 추천해서 랩 가입했습니다. 이번 달도 잘 부탁드립니다. 내후년 초까지는 주식으로 사실 주식으로 돈 버는 해입니다. 중간중간에 오늘처럼 뭐 또 급락도 나타나고 한데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 주식은 변동성이 큰 자산이지 사실 위험자산 하잖아요. 초보분들은 돈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위험자산이라고 하는 게 맞는 거는 같지만 좋은 주식, 우량한 주식 항상 2, 3년마다 이렇게 정고점을 돌파할 주식 그런 주식 중심으로 투자를 하면 일시적으로 평가손이 날 수는 있죠. 일시적으로 평가손이 날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이 주식시장이 우리가 보세요. 주식을 통해서 그나마 옛날에는 소장농은 계속 소장농이었잖아요. 근데 주식 투자를 통해서 내가 기업가가 아니더라도 좋은 주식을 발굴해서 좋은 기업에 투자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소장농이 그렇게 10가마를 생산해서 7가마를 3가마 갖다 바치고 7가마 남았을 때 내가 한 5가마 먹고 2가마 남는 거를 그럼 어떻게 할 건가? 그거를 은행의 예금이 아니라 땅을 살 수 있으면 땅을 사야 된다 했잖아요. 그렇게 2가마씩 매년 땅을 한 평씩 사가지고 그래서 10년, 20년이 지났을 때 그랬을 때 내 땅 20평, 30평을 갖게 되면 이제는 그 땅에서 나는 곡식은 다 내 거잖아요. 근데 거기도 잉여 생산물이 나오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또 뭘 해야 되냐? 그걸로도 또 땅 사야죠. 그래서 땅이 100평이 되면 이제는 내가 농사 안 지어도 되잖아요. 그 소장농 시켜서 근데 이 개념을 모르고 열심히 일 잘하는 소장농이 되면 인정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평생 이제 가난하게 사는 거죠. 근데 봉건주의 사회에서나 신분사회에서는 어떻게 올라갈 수가 없었잖아요. 땅을 살 수가 없었잖아요. 천민은 땅을 못 샀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내가 뭘 해서 돈을 벌다 그 번 돈을 뭘 해야 됩니까? 그죠? 좋은 땅을 사야 된다는 거죠. 은행에 넣어놓을 게 아니라. 근데 그 좋은 땅의 개념이 뭐냐? 좋은 땅을 사야지 자갈밭 땅을 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좋은 땅의 개념이 곡식을 큰 노력을 안 해도 항상 풍성하게 수확을 할 수 있는 아주 기름진 땅 그런 땅을 사야 되는데 그 땅의 개념이 바로
영업이익률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좋은 회사 그런 걸 잘 발굴해서 주식이 이 변동성이 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싸게 살 수 있잖아요. 최근에 주식 시장에 진입한 사람들은 이런 변동성이 와야 싸게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과열일 때 보통은 보면 다 과열일 때 막 주식 시장에 들어오셔서 문제인 거거든요. 아무리 좋은 주식을 샀는데도 과열일 때 그럴 때 주식 사면 한 5년 고생합니다. 3년에서 한 5년. 그게 아니라 그런 그 과열과 이 침체의 그 기준은 뭘로 결정하냐? 그게 이제 밸류에이션인 거잖아요. 근데 보통 보면 이 밸류에이션이 시장이 강하면 강할수록 거기에 또 여러 가지 이제 아주 장밋빛 전망들이 나오다 보니까 계속 거기다가 이제 끼워 맞추는 거죠. 이미 밸류에이션이 과다해졌는데. 그리고 인지 편향이 생기죠. 오늘 아침 모닝 브리프 댓글에도 장이 안 좋으니까 아마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기웃거리다가 이 앞으로의 반도체의 사이클에 의해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건지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해도 어떤 사람은 되게 반도체 안 좋게 얘기하네. 이런 식으로만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댓글 보면 다 느끼는 거죠. 반도체는 좀 뒤늦게 사셨구나, 이분은. 많이 먹은 분들 입장에서는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래? 이제 좀 그러면 한 9월 언저리 되면 조금 이익 실현해야 되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댓글 보면 제가 다 포지션이 보인다 했잖아요. 그래서 주식을 하면서는 인지 편향, 확정 편향, 바이어스를 내 마음의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계속 귀를 열고 시장이 주는 메시지 그런 걸 계속 시장이 항상 옳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런데 시장이 과열하고 이 투매하고 이런 비이성적인 영역이 나왔을 때 그걸 이제 잘 잡아먹어야죠. 잘 팔고 잘 잡아. 그게 이제 좀 난이도가 높은 매매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닝 브리프로 하루를 열고 퇴근 무렵에는 웜의 심박을 듣는 일과가 요즘 재미입니다. 회의를 오픈하다니 참 고맙고 대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잘 알아듣지는 못하고 중국 시장은 좀 흥미가 없지만 뉴스를 들을 때 조금씩 귀가 열리는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 계속 잘 들으셔야 됩니다. 중국도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드디어 이번 달에 연금 투자 가능한 펀드가 나오는군요. 일부 현금에 두고 기다린 지 몇 달째입니다. 아유 많이 기다려 있었습니다. 23일, 4일 요 언저리에 나올 것 같은데 확정이 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추천으로 지인 2명 선거 보수형 랩 가입했고 최슬리 TV 애청자 됐습니다. 토요일 별주부전도 시청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달은 신원 투자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틈내서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신원 것도 투자다. 라는 걸 쉬어보면 아십니다. 쉬어보면 이래서 박전무가 쉬는 것도 투자라고 했구나 아실 겁니다. 찻잔 속에 담긴 한 종지의 물이라면 아니겠지만 커다란 바다에 담긴 물은 항상 출렁입니다. 폭풍우가 몰려오면 경량이 일기도 합니다. 하지만 출렁이는 파도 밑에 더 깊은 물이 흐르는 것을 압니다. 채슬리 이름하고 계좌가 출렁이지 않은 날이 별로 없지만 결국 수익은 더 커지는 것을 보고 마음까지 출렁일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운동을 했고 산책을 했고 음악을 들었습니다. 산책을 하면서 내년부터 시간이 나는 아내와 이런저런 행복한 일들을 만들어 나갈 상상을 하니 자꾸만 피식 웃음이 새어나옵니다.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날들입니다. 채슬리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7월이 시작됐는데요. 7월에 이달의 댓글로 제가 선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책은 진짜 부자 가짜 부자 주식으로 부자 됩시다. 포스트워 투자 전략 원하시는 책을 말씀을 해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댓글은 저희 새로 오시는 분들한테 항상 제가 한 장짜리 10년 코스피 주봉 차트에 저희 회사의 투자 원칙과 몇 가지 적어서 나눠드리는데 요 댓글도
네, 항상 프린트를 해서 나눠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희한테 일임을 하고 제가 원하는 거는 어차피 저희가 수익은 낼 거니까 네, 그동안에 주식한다고 마음 많이 상하셨고 고생하셨었는데 이제는 주식은 조금만 하시라 했잖아요. 안 하시기에는 너무 주식을 하면서 배우는 게 많기 때문에 치매 예방도 되고 그래서 저희한테 3억 맡기시면 한 2천만 원, 3천만 원 따로 하시라고 우리 거 보면서 그리고 내 생각대로도 한번 해보시고 그러면서 저희 채설리 계좌와 경쟁한다는 마음으로 해보시고 설사 그 돈 2, 3천만 원 반토막이 나도 어차피 저희가 벌 거니까 네, 그러면서 그 주식도 이제 좀 마음 편하게 하시고 그동안에 잃어버렸던 시간들 찾아가시라고 좀 더 가치 있는 내 시간을 좀 더 가치 있는 곳에 많이 쓰시라고 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딱 우리 조율님이 지금 그러고 계시네요. 저는 축구 대신 필라테스를 하러 갑니다. 예, 우리 할머니 몇스님이 말씀해 주셨고요. 안녕하세요. 저도 오늘 삼전 닉스 다 보내줬습니다. 와, 미진이님, 미딩님, 와, 엄청 고수시네요. 1등 매니저 5기도 가입 완료했습니다. 5기도 벌써 신청하시네요. 사기 때 답 보고 마음 편히 투자했습니다. 덕분에 삼전닉스 200% 이상 수익 봤어요. 채슬리 인턴 공부하면서부터 담고 있었지만 혼자서는 절대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오르면 오른 대로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불안했을 거예요. 언제 팔아야 할지 계속 가져가야 할지 사기 답 보고 믿으며 웃으며 계속 떨어질 때마다 매수했습니다. 와, 8월달 5기도 천천히 배우며 마음 편히 투자할게요. 이야, 대단하시네요. 솔트님이 미진이님 실천하시는 결단력도 대단하십니다. 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변한다. 영원한 것은 없으니 지나친 집착도 지나친 절망도 품지 마라. 인연도 생물도 모든 것은 한 시절이니까. 주식 투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참 좋은 격언들이 많거든요. 뭐 포성이 울리면 주식을 사고 하프가 울리면 팔아라부터 해서 그죠? 네, 또 하나 중요한 격언 중에 하나가 주식하고 결혼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주식하고 결혼하지 말라? 네, 그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론과 애플을 보니 인생살이가 돌고 도는 것 같네요. 애플도 마이크론도 이런 일이 올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텐데 삼성에도 닉스도 그렇고 정말 인생은 공평한 것 같습니다. 전무님께서 늘 시장을 예측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수 예측을 해보니 이제는 어떤 뜻으로 말씀하셨는지 정확하게 알 것 같습니다. 선물로 주시는 책을 감사히 읽으면서 더 발전하는 최부자가 되겠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전무님, 저는 한국경제신문을 구독해서 1년 넘게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제 목표는 지수나 우량주 분할 매수 장기 투자인데 신문에 읽다 보면 너무 좋은 기업들을 발견하면 사다 보니 어느샌가 다이소가 되었습니다. 저 신문 그만 봐야 할까요? 네. 그 좋은 기업을 발굴하는 게 이 신문을 통해서 많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하지만 투자는 그래서 이 기업의 가치는 얼마인가? 그 다음에 시장을 늘 예측하는 거는 이 날씨 체크하는 거거든요. 날씨 체크. 근데 가치 평가는 어떻게 보면 내가 사는 그런 기업이 이게 가격이 적당한 게 맞는가? 이 부분은 늘 고민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5, 60대 여성분들이 주식 투자 수익률이 좋잖아요. 왜냐하면 늘 마트 가서 이제 장 보시면서 항상 이 가치 대비 이 가격이 맞는지를 늘 비교하는 습관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20대 남자의 수익률이 제일 안 좋잖아요. 가치 평가가 아니라 오르고 내리는 거 막 맞추려고 막 그거 하다 보니까 가치 평가라는 기준 없이 오르고 내리는 거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20대들이 남자가 얼마나 순발력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수익이 제일 안 좋은 게 그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르고 내리는 거 막 맞추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은 가치평가예요. 가치평가. 그래서 좋은 기업을 발굴하시면 그렇게 보초병이나 정찰병 사듯이, 그래서 내 계좌가 종목 수가 많아지는 건 괜찮아요. 근데 보통은 보면 유망 섹터, 유망 종목 하면서 앞으로의 어떤 장밋빛 전망으로 이런 주식이 수혜가 될 거다. 근데 그게 나만이 아는 정보면 되는데, 신문에 나왔다라는 거는 모두가 아는 이제 정보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정보가 맞아도 돈을 못 벌고요. 맞아도. 왜냐하면 이미 아는 정보가 됐기 때문에 가격에 다 반영이 됐을 거니까. 근데 신문이나 언론에서 얘기하는 또는 애널리스트가 전망하는 그 전망치가 사실이 아닐 때. 그래서 빅쇼트 영화의 딱 첫 장면에 나오잖아요. 마크 트웨인의 글이 딱 나옵니다. 우리를 공경에 빠뜨리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몰라서가 아니라 뭔가를 내가 확신하고 있었는데 그게 it's not true. 그게 사실이 아닐 때. 나는 확신하고 있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닐 때 우리가 공경에 빠진다는 거죠. 3년 전에 2차 전지도 그랬고 21년도에 삼성전자 9만 원대 나왔던 리포트도 그랬고, 그 리포트의 내용을 맹신하고 샀는데 그 리포트 내용대로 안 됐잖아요. 근데 그 베스트 애널리스트시거든요. 저도 친하고 존경하는 분인데, 근데 그런 베스트 애널리스트조차도 내년 내후년 실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측정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미래의 스토리나 미래의 실적을 늘 의심하면서 봐야 된다는 거죠. 너무 확신하고 있을 때 항상 공경에 빠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 인사드립니다. 아침 모닝 브리프 때 아드님 귀국하셨다고 한 것 같은데요. 아들 다시 출국할 때 아드님과 함께 좋은 시간 많이 보내시길 바랍니다. 아마도 대다수의 재밀턴 분들도 아드님과 많은 시간, 좋은 시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들이 온다고 하면 한 일주일 전부터 가슴이 설레입니다. 벌써 나이가 28이에요. 28인데 지금도 자고 있는 아들의 얼굴을 이렇게 가서 보잖아요. 참 가슴이 설레입니다. 너무 사랑스럽고. 8주를 몰라 떨고 있는 1인인데 일괄 매도라는 멋진 방법이 있었군요. 행복은 내려놓는 것에 있다는 것 다시 생각해 봅니다. 저는 직업이 공무직으로 제가 근무하는 기관은 퇴직연금을 농협은행에서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농협은행은 증권사와 달리 상품이 다양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은행에서도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꼭꼭 부탁드립니다. 농협은행이란 말이죠. 네, 농협에 지금 제 친구가 그 운용 파트에 이제는 벌써 높은 사람이 되어 있는데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5월 1일 하러 갔는데 그날따라 바쁘셔서 설명하시고 바로 촬영하러 가셔서 아쉬웠어요. 다른 분들은 사진도 찍고 했다는데. 네. 저녁이나 점심 때 식사하러 오십시오. 예, 친구분이나 뭐 가족이나 다 데리고 오셔도 됩니다. 우리 조 부장한테 전화하셔가지고 식사 날짜 한번 잡으시면, 저녁 어차피 저도 밥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저녁 시간이든 점심 시간이든 한번 시간 내서 제가 좋아하는 부추 된장찌개나 대접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지인에게 최슬리 랩 소개했더니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상환 목표형으로 2번 상환받고 다음 달에 들어올 돈이 있다고 여의도에 이리마를 갈 거라고 하네요. 저희를 그렇게 신뢰해 주시고 그렇게 랩 소개까지 해 주셨다니까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 믿음에 항상 그 믿음을 저희가 느끼니까 그래서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6월 30일 퇴직하고 KB랩 처음으로 가입했습니다. 대표님이 전문가 영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주식도 절대 그냥 뭐 대충 유튜브 보고 책 몇 권 읽고 그렇게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 절대 아닙니다. 네. 엄청난 정신적 노동과 마인드 컨트롤 다 모든 분야가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네, 자기 관리돼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그죠? 그리고 혼자 하기 힘들면 팀워크로 해야 되고 주식은 팀워크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혼자서 제가 뭐 나가서 전업 투자를 한번 해볼까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혼자서 이 변화무쌍한 주식시장에서 이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까? 그걸 제가 다 이해하면서 다 쫓아간다고? 네, 저는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팀 채슬리 특히나 최근에는 별주 부자네도 그렇고 모닝 브리프도 그렇고 이 댓글로 우리 자문단이 생겼잖아요. 우리 채슬리 자문단 우리 구독자분들이 다 자문단이신 거잖아요. 약간 틀린 거 있으면 그거 아닌데 터미네이터 1984년이야 94년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저희가 오류가 있을 때 또 딱딱 잡아주시고 또 그 분야의 그 산업의 전문가 영역에 계신 분들이 또 이래저래 많이 코멘트를 또 해주시는 거 보면 저희 임직원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 채밀턴 분들이 저희를 자문을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든든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정적인 투자를 하는 방법으로 하시길 원하는 투자법을 하는데 도움되는 사경이 네, 어제 진짜 부자 가짜 부자. 저희 형제자매 6명이 손잡고 KB증권 가서 목표형 랩 가입하고 오셨다고요. 특별한 날 아니면 만날 수가 없었는데 채슬리 덕분에 자주 연락하게 되었어요. 하셨습니다. 네. 일단 좋은 성과 낼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혹시 채슬리 펀드는 증권사에서만 가입이 가능할까요? 저는 퇴직연금 DC 계좌가 삼성생명에서 운용 중이다고요. 증권사에 있는 대부분의 ETF가 있기는 한데 없는 것도 있습니다. 이번에 출시되는 것은 ETF가 아니고요. 펀드로 출시가 되기 때문에 아마 나중에 삼성생명에서도 가입을 하실 수는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처음에는 삼성증권을 통해서 삼성증권에서 이래 먼저 협의를 해서 이 상품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처음은 삼성증권에서 약간 이 독점 판매 기간이 아마 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독점 판매 기간이 좀 마무리되고 나면 다른 데서도 이제 판매가 가능하게끔 할 건데요. 장이 뭐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그렇게 너무 마음 급하게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랩 5번째 가입 서류 쓰면서 이번도 잘 될 거예요 하시길래 채슬리니까 라고 하니까 맞아요. 채슬리니까 직원과 함께 웃다가 증권사를 나왔다고 합니다. 대표님 저 닉네임 바꿨어요. 초록보라에서 초록보라 48로 저도 24시간을 48시간처럼 써보려고요. 그렇네요. 초록보라 48. 네. 세실님이 바로 대댓글요. 초록보라님 4848 하시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48 그런데요. 48이 영원한 아이들의 거울이겠죠. 댓글 읽어주시는 거 듣다 보니 저희 첫째 어릴 때 생각이 납니다. 제가 청소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첫째가 그 모습을 늘 봤었는지 바닥에 물티슈가 있었는데 돌진한 아이가 그 물티슈로 바닥을 닦는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고 무서웠던 기억이 납니다. 아이는 부모를 늘 보고 있구나. 그래요. 돌진한 아이가 한국에서 음악학원 운영할 때 생각해보면 엄마 좋으시면 아이도 어김없이 예의 바르고 아빠가 매너가 좋으시면 아들도 매너가 좋고 그런 것을 보면서 참 무섭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나 반성하는 시간이 또 되었습니다. 딸, 아내, 엄마, 선생님, 친구, 동생, 언니 살면서 수많은 역할들 중에
엄마의 역할이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채슬리 전무님께 가는 길이 변동성 장새처럼 너무도 힘겹고 찾아뵈려 하면 뒤로 물러나고 또 찾아뵙고 싶은 마음에 도전하면 갈 듯하면서 또 뒤로 밀려나고 요즘은 전무님 찾아뵐 날이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그래도 꿋꿋하게 버텨서 꼭 이겨내겠습니다. 사실 비밀인데요. 마음은 쫄아 있습니다. 대표님 랩은 어느 증권사가 좋아요 하셨는데 저희 채슬리 랩은 증권사 상관없이 동일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설정되는 시점에 따라서 언제 설정되느냐, 지난주에 설정됐냐, 이번 주에 설정됐냐에 따라서 보면 그 가입 시점에 따라서 수익은 다를 수가 있는데 포트폴리오는 똑같이 운영. 네, 이제 신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문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이대로 가면 일본 제치고 세계 4강, 한국 수출 새 역사 쓴다. 4강 이러니까 갑자기 또 축구 생각이 나는데, 자, 수출 신기원 연 1조 달러 보인다. 주식 투자하면서 반드시 체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 수출 동향입니다. 뭐 10일 단위로 나올 때도 저희는 체크하긴 하지만 한 달 단위로는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한국의 월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돌파했고 월 150조를 수출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마어마하다 그죠? 월 150조. 독일, 중국, 미국에 이어서 세계에서 네 번째로 세운 대기록이고요. 독일, 중국, 미국에 이어서 인공지능 AI 투자 확대로 반도체 등 IT 수출이 폭증한 데다가 자동차, 철강, 일반 기계, 화장품 등 다른 주력 품목 수출도 고르게 늘어난 덕분이다. 여기서도 중요한 얘기가 되게 많습니다. 이런 신문 기사 읽다 보면 자, 반도체 잘 나가죠. 폭증했죠. 그런데 자동차, 철강, 일반 기계, 화장품 등 다른 주력 품목도 수출이 양호하다는 거죠. 이에 올해 수출 1조 달러를 넘어설 가능성도 한층 높아졌는데 올해 전체 1조 달러를 넘어서면 1,500조, 1,600조 이 정도 수출한다는 거고. 지난해 세계 7위에 오른 한국이 일본과 이탈리아는 물론 네덜란드까지 제치고 수출 4강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6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70.9% 증가한 1,022억 달러, 160조 정도를 기록했다고 발표했고요. 조업일수를 고려한 하루 평균 수출도 45억 4천만 달러로 역대 최대였습니다. 하루에 한 7조 정도 수출하는 겁니다. 수입은 661억 달러로 30% 늘었고요. 무역 수지는 361억 5천만 달러로 흑자로 월 흑자 규모가 사상 처음 3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월 무역 수지가 45조를 번 겁니다. 50조 가까이다. 옛날에 제가 그렇게 강의할 때 우리나라가 1년에 그냥 50조에서 100조 정도 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랬었거든요. 유가에 따라서 왔다 갔다 좀 하는데 이제는 엄청납니다. 그죠? 무역 수지가 361억 달러로 월 무역 수지가 지금 60조 정도 나왔으니까 참 엄청난 겁니다. 자, 최대 공시는 역시 반도체였고요. 반도체 수출은 44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00% 급증하면서 처음으로 월 400억 달러를 돌파했고요. AI 서버 투자 확대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수요 급증으로 D램과 낸드 플래시 고정 가격이 올라서 수출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컴퓨터 수출도 AI 서버용 저장 장치 SSD 수요 확대에 힘입어서 308.8% 늘었습니다. 낸드 이러니까 최근에 샌디스크 주가가 폭등을 했었죠. 반도체를 제외한 품목 수출은 28% 증가했는데요. 자동차 수출이 67억 1천만 달러로 5.8% 확대했고 선박이 12.9, 일반 기계 7.5, 철강 9.6, 비철 금속이 45.8. 비철 금속이 확 늘었네요. 45.8. 일제히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화장품도 42.5%로 이 소비재도 역대 6월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상반기 수출은 4,967억 달러로
상반기 다 합쳐서 5천억 달러에 근접했고요. 강감찬 산업부 실장은 하반기에도 반도체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전자와 하이닉스가 수출 물량을 늘릴 가능성이 있다면서 지난달에는 연간 1조 달러 달성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불가능이 가능성으로 점점 바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수출이 매달 새 역사를 쓰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 반도체 수출은 1924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도 162.6%나 증가했고요. 지난해 연간 최대 기록인 1734억 달러를 상반기에 이미 뛰어넘어 버렸네요. 반도체 수출이. 작년에 1734억 달러였는데 상반기에만 1924억 달러. 상반기에만 300조 파는 거예요. 지금. 컴퓨터 수출도 AI 서버용 SSD 수요 급증에 힘입어서 상반기에만 212억 달러를 기록했고요. 한 30조. 기존 연간 최대치인 2004년에 2004년? 2024년이 아니라 2004년인가요? 2004년에 171억 달러 실적을 갈아치웠다고 합니다. 6월 기준으로 보면 반도체가 448억 달러와 컴퓨터 54억 달러, 수출만 500억 달러를 넘어서 전체 수출액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수출 증가를 이끈 건 단연 메모리 가격 상승이었고요. D램 반도체 이 16GB 고정 가격이 올해 1월에 28.5달러였는데 6월에 40달러로 올랐고요. 낸드 플래시가 9.5달러에서 28.8달러로 3배 이상 뛰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에 따라서 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폭증한 영향인데 정부는 가격 상승세가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강감찬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치플레이션 영향으로 휴대폰 등의 수요가 줄어들 수는 있지만 과거에 비해서 모바일 적용 비중이 줄어들어서 대세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도체에만 의존한 성장이 아니었고요. 20대 주력 품목 가운데 18개 품목의 수출이 늘었습니다. 반도체 외에도 많은 품목이 세계 시장에서 이제 프리미엄 가격을 인정받았는데 선박의 경우 수출 물량은 지난해와 비슷했지만 수출액은 12.9% 증가한 28억 3천만 달러를 기록했고요. 고부가 가치 LNG선 비중이 확대되면서 평균 수출 단가가 높아진 영향입니다. 비철금속도 AI 데이터 센터 건설 확대에 따른 구리 수요군요. 구리 수요 증가와 중동 전쟁으로 인한 알루미늄 공급 차질이 겹치면서 단가가 뛰었고 수출 물량도 늘어서 작년 6월보다 45.8%나 증가한 18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역대 6월 기준 최대 수출 실적입니다. 석유 제품과 석유화학은 국제 유가 상승으로 수출 단가가 크게 뛰었는데 석유 제품은 수출 물량 자체는 7% 감소했는데요. 수출 단가가 전년보다 61% 상승해서 수출액은 49.8% 증가했답니다. 석유화학도 내수 우선 공급으로 수출 물량이 14.6% 줄었고 그러나 제품 가격이 39%나 뛰어서 수출액은 18.8% 늘어난 4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고환율로 수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축했는데요. 반도체를 포함한 많은 품목이 달러 기준으로 수출되고 있다면서 자동차의 경우 내연차 수출이 줄어든 반면에 전기차와 친환경차 수출은 늘었다면서 우리나라 제품의 경쟁력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작년 7위였던 한국의 세계 수출 순위가 올해 한 계단 더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세계 무역기구 WTO 기준으로 4월까지 누적 수출에서 한국이 중국, 미국, 독일, 네덜란드에 이어서 세계 5위를 기록했고요. 일본은 같은 기간에 8위에 머물렀어요. 중개무역 비중이 큰 네덜란드를 제외하며 사실상 우리가 세계 4강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미국의 관세 조치와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유가 변동성은 하반기 수출에
변수로 꼽힌다. 굉장히 참 이 국뽕이 차오르는 그런 기사입니다. 이런 기사 볼 때마다 되게 참 자랑스럽고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 5,200만 이 좁은 땅덩어리에 이 인구로 어떻게 이런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신기하지만 이 주말에 별주부전을 보면 그 별주부전에 나오는 우리 채밀턴 분들이 다 보면 참 별난 사람들인데 그 별난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또 하나의 약간 표준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야, 이렇게 다들 열정적으로 열심히 부지런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각 산업 분야에 다 이런 분들이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을 제치고 근데 여기서 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보면 반도체가 448억 달러인데 지금 요 밑에 자동차 나오잖아요. 자동차 아까 있었는데 자동차의 규모가 반도체에 비해서 별로 크지 않아요. 지금 도요타가 1등, 그 다음에 폭스바겐이 2등, 그리고 우리나라 현대기아차가 3등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현대기아차가 도요타가 1,100만 대인데 우리가 700만 대 좀 넘게 판매하다 보니까 도요타보다도 도요타의 한 70%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죠. 자동차 수출은 67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일본은 물론 도요타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혼다, 닛산도 있으니까 일본의 자동차 수출이 그러면 얘네들은 한 좀 많이 봐줘서 이 우리나라 자동차의 2배라고 생각하면 한 150억 달러. 그래도 이 반도체의 절반에도 못 미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보다도 더 앞설 수가 있었던 게 일본은 반도체 수출이 아무래도 부진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 록히드 마틴 차세대 전투 헬기 X2를 공동 개발하자. 자, 지금 이 사진은 누구신가요? 램지 벤틀리 시코르스키 신사업 총괄이사라고 합니다. 보니까 이 글로벌 디펜스 서플라이 체인 포럼 2026년 글로벌 방산 공급망 포럼 이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군요. 세계 최대 방위 산업 업체인 록히드 마틴이 블랙호크를 대체하는 차세대 전투 헬기 X2를 한국과 공동 개발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스라엘 국영 방산업체 라파엘은 한국에다가 미사일 부품 생산 기지를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내비쳤고요. 유럽, 우크라이나와 중동, 이란 전쟁을 계기로 한국이 세계 방산 핵심 생산 기지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요아브 트루제만 라파엘 CEO는 용산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개최한 글로벌 방산 공급망 포럼 2026의 기조 연설자로 나서서 한국은 복잡한 첨단 무기 체계를 생산할 제조 역량과 인재 공급망을 갖춘 국가라면서 다양한 방면에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고요. 그는 4개의 현지 공장을 둔 독일을 예로 들며 한국과의 협력은 시작 단계라고 강조했습니다. 록히드 마틴의 헬기 사업 자회사인 시코르스키는 한국의 X2 설계와 생산, 군수 지원 등을 아우르는 수출형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램지 이사는 공동개발이 결정이 되면 X2 기술을 즉시 한국에 이전하고 한국과 공동으로 수출 물량에 대응할 것이라고 했고요. 그는 X2 대량 생산을 언제 할 수 있냐는 질문에 수년 안에 결정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딘 박세바니? 네. 자, 딘 박세바니 BAE 시스템즈 국제사업개발 부사장은 최근 전쟁은 정교한 무기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대량 생산이 가능한 가성비라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서클 주가 18% 급락, 달러 코인 동맹 충격. 달러 스테이블 코인 USDC를 발행하는
서클 인터넷 그룹 주가가 하루 새 18% 가까이 급락을 했고요. 비자와 마스터카드, 구글 등 글로벌 기업이 새로운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인 이 오픈 USD 출시를 예고하자 USDC의 시장 지위가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 영향입니다. 세계 1위 달러 스테이블 코인 USDT의 발행사 테더는 비상장사인 만큼 OUSD 이 충격이 상장사인 서클 주가에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서클은 어제 30일 17.5% 하락한 62.63달러의 거래를 마쳤고요. 어제가 아니고 거제입니다. 지난 2월 말 이후 4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52주 고점이었던 5월 10일과 비교하면 낙폭은 55.3%에 달하고요. 그동안 글로벌 주요 기업은 USDC를 자사 결제망과 플랫폼에 연결해서 활용해 왔지만 기업과 준비자산 수익을 공유하겠다고 공언한 OUSD의 발행이 본격화하며 USDC의 사용처는 줄어들 수가 있고 서클의 핵심 수익원인 준비자산 운용 수익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서클의 지난해 총수익 및 준비자산 수익은 27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 가운데 상당액이 준비자산을 미국제 등으로 운용해서 얻은 이자 수익입니다. 그래서 서클 같은 회사가 처음에 상장이 됐을 때 이 모델이 제대로만 자리를 잡으면 과거 30년, 40년 전에 보험사와 비슷하다고. 보험료 받아서 보험사고는 이렇게 랜덤하게 미래에 조금씩 터지고 보험금은 이제 한꺼번에 받다 보니까 그 남아있는 자산을 가지고 채권에만 옛날에 채권 금리가 되게 높을 때 채권에만 넣어놔도 그 돈이 보험료 수입으로 계속 돈놀이를 하는 거죠. 그리고 뭐 보험금을 지급해야 될 일이 발생하면 나눠서 지급하면 되는데 그 사이에 보험금 받은 거에서 큰 수익, 그 이자 수익이 발생하듯이 서클도 똑같은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저게 제대로만 되면 대동강 물 팔아먹는 그런 비즈니스가 될 건데 중요한 거는 이런 스테이블 코인 이런 게 나왔을 때 얘네들이 나중에도 5년 뒤, 10년 뒤에도 얘네들이 1등이 맞냐는 거죠. 그 사이에 여러 형태의 경쟁사들이 많이 출현을 할 건데 돈을 버는 그런 단계로 들어갔을 때 그 산업 내에서 1등을 사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초창기 이런 혁신 기업처럼 보이는 거는 항상 좀 조심해야 됩니다. 스페이스X도 마찬가지고요. 서클도 그렇고 모든 혁신 기업들 아직까지는 3년 안에 돈을 못 버는 기업들이 상장됐을 때는 그래서 니네가 1등이 맞냐라는 걸 나중에 보여줘야 되고요. 그래서 내년 내후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이 날 거다라는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 보일 때 그때 딱 들어가야 돼요. 개미는 샀는데 외국인들 148조 폭풍 매도 나선 이유는 외국인 투자자가 올 상반기 코스피에서 148조 넘게 순매도하면서 사상 최대 규모의 셀 코리아를 기록했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자료 만들면서 보다 보니까 선물하고 다 합치니까 거의 200조 매도 했더라고요. 삼성과 하이닉스의 외국인 보유율은 글로벌 금융 위기 때보다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고요. 증권가는 차익 실현과 원달러 환율 상승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이 되는데 하반기에도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 외국인 매도 압력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자, 올해 상반기 외국인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148조 3,160억 원어치 주식을 팔아치웠고요. 이게 코스피만 얘기하는 겁니다. 같은 기간 개인과 기관이 각각 99조, 35조 순매수한 것과 상반되는 흐름이고요. 특히 지난달 29일에는 외국인이 단 하루 만에 7조 7,560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습니다. 1일 순매도 규모로 따지면 1998년 집계가 시작된 이후 역대 최대치입니다. 하루에. 외국인 매도는 반도체 대형주에 집중이 됐고요.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3조 8천억, 하이닉스를 3조 2천억, 두 종목 합쳐서 7조 5천억
팔았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반도체 투톱의 외국인 보유율도 저점으로 밀렸는데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삼성전자는 외국인 보유율이 47%로 16년 7개월 만에 최저치 기록했고요. 48 이하로 떨어진 거는 저도 처음 보는데요. 야. 그리고 하이닉스의 외국인 보유율 역시 50%로 낮아져서 3년 1개월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이는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 당시보다 더 낮은 수준이고 외국인의 코스피 1일 순매도액의 역대 1위에서 20위 모두 올해 발생했는데 특히 5월부터는 매달 기록을 갈아치우는 양상마저 띄고 있습니다. 증권가는 이 같은 외국인의 순매도 배경에 국내 주식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과 리밸런싱이 자리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요. 코스피가 상반기에만 101.14% 급등하면서 한국 주식의 비중이 커지자 이를 조절할 필요가 발생하면서 순매도했다는 설명입니다. 여기에 원달러 환율이 크게 오르면서 외국인의 매도세를 자극했다고 진단했고요. 환율이 상승하면 외국인은 환차손 회피를 위해서 국내 주식을 매도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외국인은 환율이 본격적으로 상승한 지난 5월부터 2개월간 92조 9천억 원어치의 주식을 순매도했습니다. 이 기간 환율은 주간 거래 종가 기준으로 1483.3에서 1549.4원으로 66원이나 올랐네. 이날도 원달러 환율은 장중에 1559원까지 치솟으면서 1560원대를 위협하다가 5.5원 오른 1554.9로 마감을 했고요. 외환당국의 개입 추적 물량으로 1550선을 찍히기는 했지만 전날에 이어서 이날도 종가를 기준으로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2009년 3월 6일 날 기록을 했던 1550.0원 이후 약 17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환율은 미국 금리 인상 기대에 달러가 자체가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도가 이어지며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전날에는 당국이 1550원을 방어하기 위한 개입에 나선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4.2원 오른 1549로 거래를 마감을 했고요. 외국인 매도세는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증권가는 보고 있는데 코스피가 증시 변동성 속에서도 상승하는 한편 달러 강세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문다운 연구원은 하반기 외국인의 국내 주식 순매수 전환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데 코스피 급등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가피한 반작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자, 그는 하이닉스의 ADR 상장과 세계 국제지수 편입에 따른 자금 유입 기대가 있지만 규모와 시기를 고려하면 외국인 주식 매도세가 여전히 우세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오재영 KB증권 연구원은 남아있는 잠재 매도 물량이 현재까지의 매도 규모를 웃도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면서 하반기 달러 강세와 외국인 증권 매도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은 1580원 선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지만 4분기 이후에는 1400원대 진입을 시도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서클이 어제 장중에 막 오르다가 결국 종가는 마이너스로 끝이 났네. 그리고 외국인 매도 규모가 얼마냐면요. 199조 맞네요. 선물에서도 한 24조 이상 매도가 있었습니다. 코스닥은 그래도 연초 이후 1월 1일부터 집계를 해보면 코스닥은 3조 2천억 샀습니다. 코스닥. 요 숫자가 좀 차이가 있는 거는 이 블랑 매매가 아마 안 잡혔을 거예요. 여기 지금 나오는 148조는 블랑 매매까지 다 합치면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178조 팔았습니다. 170, 한 30조 차이 난다 그죠? 자, 그다음 상속세율을 50에서 30%로 낮출 때는 과세 기반이 202조 원 확대된다인데, 그러니까 제가 방송에서 하는 걸 정부에서도 보고 있다라는 댓글을 보고 있는 것 같다. 보고 있는 게 아니고요. 보고 있는 것 같다라는 댓글을 작년에도 어떤 분들이
적어 놓으셨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 금융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 뭐가 개선이 돼야 되고 어떤 부분들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게 이상하게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계속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일단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국내 상속세의 최고 세율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면 과세 기반이 202조 원 늘어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상속세 개편의 경제적 효과 토론회에서 유병준 서울대 교수님이 상속세율 30%를 적용하면 약 99조 원의 국내 자본 유출을 억제할 뿐더러 해외 한국계 자산 48조 원이 돌아오고 신규 해외 자본 53조 원이 유입될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상속세 과세 기반은 현재 473조 8,700억 원에서 675조 5천억 원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고요. 과세 기반은 개인 금융자산 중에서 지금 상속대상 자산과 기업 승계 자산을 합쳐서 계산을 했네요. 자본 유출 억제 등 경제 효과는 지금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 국가의 상속세율, 투자사업 이민 비용 차이를 비교해서 산출했다고 합니다. 유 교수는 세수 안정성과 해외 자본 유입의 균형을 이루는 이 최적 세율은 22%라면서 올해부터 22%를 적용한다면 30년 뒤에는 현행 기준 예상 세수 한 484조보다 3배가 높은 1560조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고요. 이어서 현행 50% 세율은 잠재 세수 확보와 국내 과세 기반 확대, 해외 자본 유입 등 모든 정책 목표 측면에서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연구는 상속세 인하 시 과세 기반 세수 확대 효과를 구체적 수치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는데, 그동안 상속세 인하에 따른 세수 증감 전망은 연구마다 엇갈려 있고요. 24년 국회 예산 정책처는 상속세 최고 세율을 40%로 낮추면 5년간 평균 4조 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을 했다고 하고요. 같은 해 한국경제인협회는 상속세 수가 10% 줄어들 때는 GDP, 1인당 GDP가 0.6% 증가한다는 자체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최대주주 할증까지 적용을 하면 상속세 실효세율은 세계 최고인 60%에 이르고 있죠. 상속세 인하 문제로 지금껏 이념 싸움이 있었지만 국힘과 더불어민주당에 이제는 부의 대물림, 부자 감세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실증적인 데이터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내수를 살리는 방법으로 오히려 상속세를 50%에서 30%만 인하를 해도 여러 가지 방금 여기 서울대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세수가 엄청나게 확보가 될 겁니다. 1경 5천조, 뭐 금융자산이랑 뭐 부동산 다 합쳐서 그냥 1경 5천조라고 보자고요. 자, 1경 5천조에서 상속세 어쨌든 뭐 세금 안 내려고 이런저런 뭐 투자 이민도 가버리고 사실 빠져나가는 자금이 저희는 자산가 분들의 자금을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눈에 사실 보이거든요. 근데 상속세율이 30%만 하더라도 오히려 지금 뭐 미국이나 캐나다나 계시는 자산가 분들이 있잖아요. 많이 들어오실 겁니다. 네, 그거는 저희 고객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많이 들어오실 거예요. 그러면 해외에서 지금 들어오는 한국계 자산이 해외 한국계 자산이 한 50조 들어오게 되고 신규 해외 자금도 53조 해가지고 한 거의 100조가 들어오게 될 거고, 그 다음에 50%에서 30%가 되면 일단 증여를 많이 할 거예요. 네, 부동산이든 금융 자산이든. 그러면 증여가 갑자기 막 이루어지면 그 30%에 대한 세금이 확 거치게 되거든요. 그러면 1경 5천조에서 5명 중에 1명이 상속을 한다 하면 1경 5천조에서 20%면 3천조를 증여가 일어나게 되면 그 3천조의 30%면 900조잖아요. 900조라는 세수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정부에서 많은 뭐 민생 관련된 거 최근에 보면 자영업자 폐업도 많고 많잖아요. 그랬을 때 부자들의 자산을 이용을 하라는 거죠. 근데 부자들은 50%에서 30% 해주니까 좋잖아요. 기분 좋게 30% 세금 낼 거예요. 그러면 이번 정부에서는 그 돈을 받아서 뭐 20만 원 나눠주고 이런 거 하지 말고요. 진짜 우리 밑바닥에서 운이 안 좋아서 실패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좀 갱생도 시켜주고, 미국 같은 데는 이 창업 붐이 많은 게 창업하다가 뭐 해가 안 돼도 신용불량자로 이 사회에 낙오자가 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다가 안 되면 신용불량자로 이 사회에 낙오자가 돼버립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재도전의 기회도 주고, 그래서 이 부자들의 돈 내는 부자들도 기분 좋고, 그 돈을 받아서 이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도 적극적으로 하고, 그렇게 가야지. 옛날에 그 북유럽식의 사회복지 모델로 가다 보니까 이 국가 경쟁력이 다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번 정부에서 안 하면 다음 정부에서 써먹을 거라는 거죠. 아깝지 않습니까, 그죠? 그 얘기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자 감세가 아니라 부자들의 돈으로 얼마든지 우리 서민과 소외된 계층 그걸 살릴 수 있는 재원으로 그렇게 해야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내수가 확 살아나게 돼 있거든요.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국민연금 리밸런싱 첫날 삼성전자 팔고 이 종목 담았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지금 70대, 80대 저희 뭐 부모님 세대가 이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그 소비 나이가 이제 많으시니까 소비가 아무래도 적잖아요. 저희 부모님들도 다 지하철 공짜로 타고 다니시고 검소함이 몸에 배어 있으시기 때문에 식사도 보면 항상 이래 저렴한 거 중심으로 드십니다. 그런데 이 3, 40대들은 힘들잖아요. 제 동생도 아직까지 40대인데 애들 둘이 키운다고 얼마나 빡세겠습니까? 외벌이 하고 있는데. 그랬을 때 부모님 세대가 갖고 있는 이 자산을 그 자식 세대로 증여를 해주면, 그러면 이 자식 세대 3, 40대들이 숨통이 트이잖아요. 그죠? 그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애도 안 낳거나 애 한 명 낳잖아요. 출산율도 늘어날 겁니다. 출산율이 늘어나면 애가 많아지면 소비가 늘어나게 되죠. 이걸 부에 리셔플링을 해줘야 돼요. 리셔플링을 하게 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국민연금이 리밸런싱 재개 첫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2천억 원 넘는 주식을 팔았고요. 삼성과 SK스퀘어 등 반도체주 및 반도체 수혜주가 순매도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연기금은 코스피에서 2,180억을 팔았고요. 한국거래소가 집계하는 연기금 거래 대부분은 국민연금 매매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가장 많이 팔아치운 종목은 삼성전자 980억, SK스퀘어 960억, 삼성전기도 팔았네요. 442억, 삼성물산 238억, 삼성생명 151억, LG노텍 147억 등이 그 뒤를 이었고요. 최근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른 종목을 매도한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 올 상반기에 삼성전자는 178% 급등했습니다. 1월 초에 10만 원대에 머물렀던 주가가 6월 말에 30만 원대로 올랐었고요. 같은 기간 삼성전기가 756%, SK스퀘어 361%, LG노텍 261%, 삼성생명 154%, 삼성물산 95%. 연기금은 국내 주식 비중을 축소하면서도 일부 종목은 또 샀는데요. 하이닉스를 1,100억 샀어요. 아모레퍼시픽 150억, 삼성 E&A 93억, 산일전기 65, 크래프톤 65, 한화에어로스페이스 56억 등이 순매수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들 종목은 순매도 상위 종목에 비해서 주가가 저평가 상태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올 상반기에 307% 뛴 하이닉스만 세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같은 기간 삼성 E&A가 97.9, 산일전기 83%는 두 자릿수 상승률을 나타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겨우 5.7%, 크래프톤은 마이너스 4, 아모리 퍼시픽은 마이너스 11.5, 오히려 연초 이후 하락을 했었네요.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이 리밸런싱에 앞서서 비중 조절에 나섰을 가능성도 제기가 되는데 실제로 국민연금은 최근 두 달간 국내 주식 비중을 줄여온 것으로 분석이 되고요.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연기금은 순매도 기조를 이어왔는데 일평균 순매도 금액은 약 1159억이었고요. 39거래일 가운데 순매도 우위를 보인 날은 31일에 달했습니다. 8일 사고 31일은 다 매도했습니다. 연기금이 두 달간 많이 팔아치운 종목에는 삼성전기가 9,800억, SK스퀘어 4,100억 포함됐고요. 상장지수 ETF를 제외하고는 미래에셋증권이 3,800억, 하이닉스 3,600억, 두산 3,300억, 삼성바이오로직스 2,300억. 이렇게 뒤를 이었네요. 같은 기간에 네이버 4,000억, 이 순매수 종목입니다. 삼성생명 3,000억, 현대모비스 2,700억, 현대중공업 1,300억, 대한항공 1,200억, 신한지주 1,148억 등은 순매수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편 당국은 국민연금 리밸런싱이 대규모 매도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어제 김성주 이사장이 국민연금이 리밸런싱에 들어가더라도 폭탄이 될 가능성은 제로라면서 지난 5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리밸런싱 규칙을 바꾸면서 점진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서 시행하도록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은 올랐다고 바로 팔아서 이익을 실현하고 떨어졌다고 바로 사들이는 그런 기관이 아니다면서 대한민국의 경제와 산업 기업의 성장과 함께하는 유니버셜 오너, 보편적 소유자로서의 국민의 이익과 노후의 행복을 위해 일하는 것이 국민연금의 사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물론 국민의 이익과 노후의 행복을 위해 일하는 것은 당연한 국민연금의 사명이고요. 이 주식을 파는 원칙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 국민연금은 올랐다고 바로 팔아서 이익을 실현하고 떨어졌다고 바로 사들이는 기관이 아니라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 전략지역 자산 배분 목표에서 얼마 이상 올라가면 팔고 얼마 이상 떨어지면 사고 왜 이 전략이 왜 국민연금이라는 큰 기관이 채택할 수밖에 없는 아주 유효한 전략인지 그 전략에 대한 이 퀀트 분석이라든지 왜 이 전략을 선택하고 있는지 한편으로는 보세요. 그냥 국민연금의 그 자금을 저희 같은 운용사 많거든요. 그 많은 운용사에 그냥 100% 다 맡겨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옳다가 아니라 근데 물론 아웃소싱도 합니다. 절반은 아웃소싱도 하는데 사고 팔고 그 전략적 자산 배분의 기준 포트폴리오는 운용사가 알아서 하는 거지만 주식 전략적 국내 주식의 이 자산 배분 전략은 어떤 기준으로 어떤 과거의 무슨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전략을 쓰고 있다. 그런 거는 이제 설명을 해 주셔야죠. 오늘 워맨심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변동성이 심한 장 저희와 함께 슬기롭고 지혜롭게 잘 견디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입니다. 최근 저와 채슬리 이름을 도용해서 투자 사이트라든지 밴드, 텔레그램, 카톡 채널 등에서 이 리딩방으로 유도한 뒤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이 사칭 사례가 빈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채슬리 투자자문의 임직원들은 SNS나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서 일체의 투자자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식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 회사에 내방하셔서 계약서 작성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에 모든 유료 무료 지금 투자자문 행위는 불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심스러운 채널이나 메시지를 받으시면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시 신고하시거나 삭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례가 이 사칭 사례에 피해를 보신 분들의 핸드폰을 제가 보면 이 방에 오셔서 무료로 투자를 도와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어떤 밴드로 특정 밴드로 유도한 다음에 돈을 송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저희하고의 일체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송금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유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또 저희 업계의 유명인을 사칭한 그런 사칭방도 많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특징이 앞으로 몇백 %가 날 급등주를 알려줄 테니까 이 방에 가입을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금전적인 부분을 갖다가 송금을 요청하는 그런 형태의 수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료로 주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시면 바로바로 삭제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채슬리와 채슬리 임직원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저희 채슬리의 고객분들 그리고 저희 채슬리의 이 구독자분들이 이런 사칭 피해가 일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항상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